제발 딱 한 번만 제 남편인 척 해주세요. 골목에 주저앉은 여자가 지나가던 낯선 남자의 작업복 소매를 다급히 붙들었습니다. 등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옷소매를 쥔 여자의 절박한 눈을 내려다보았어요. 대체 이 여자는 어쩌자고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남편 행세를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쫓기던 여자의 목덜미를 확인한 순간 어째서 털썩 무릎을 꿇었던 걸까요? 오늘은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절박한 순간 남편인 척 해달라며 매달리던 한 여인과 그녀의 손을 잡아준 남자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감동적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자기 자리 하나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서울 변두리의 연립주택에서 양부모 밑에서 자란 지수가 딱 그랬어요. 지수라는 이름도 보육원 원장에게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때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별 모양 점을 보고 양부모는 재수없는 흠집이라며 흉을 봤거든요. 정작 지수 본인은 그 점에 얽힌 엄청난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파양당하지 않으려면 집안에서 뼈 빠지게 일해야만 했죠. 지수는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로 온 식구의 빨래를 했고 밤이 깊어 가족들이 잠들 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야만 했어요. 23 꽃다운 나이였지만 손등은 공사장 인부처럼 거칠었고 발에는 밑창이 다 다른 싸구려 운동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지수의 고단한 삶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죠. 특히 악덕 양어머니는 유독 지수를 모질게 부려먹었어요. 찌개 간이 조금만 짜도 숟가락이 날아왔고 거실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억센 소나기로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챘거든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굴러들어와서는 밥통만 축내고 있어. 양어머니는 늘 그렇게 지수의 출신을 들먹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지수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었죠. 그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라서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겼던 거였죠. 반항해봐야 돌아오는 건 더 끔찍한 폭력뿐이라는 걸 알기에 지수는 늘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삶 속에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쌍스러운 욕과 고성이 오가는 집구석에서 자랐는데도 지수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하고 단정했죠. 게다가 누구에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의류 중소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수입 명품 원단만 만지면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곤 했거든요. 지수는 남몰래 숨겨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최고급 캐시미어라며 파는 원단들을 지수는 손끝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단번에 가짜라는 걸 짚어내곤 했어요. 어떻게 손의 감각만으로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는지 본인도 알 길이 없었죠. 다만 그 부드러운 진짜 원단을 쓰다듬는 짧은 순간만큼은 숨막히는 지옥 같은 현실도 잊혀졌습니다. 양부모가 알면 그 재능마저 돈벌이로 쥐어짜낼 거라는 걸 알기에 지수는 철저히 능력을 숨겼죠. 늦은 밤이면 지수는 좁은 다락방 구석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목덜미를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별을 닮은 붉은 점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양부모는 근본 없는 고아의 낙인이라며 깎아내렸고 지수도 그런 줄로만 믿었습니다. 자기 몸에 새겨진 그 붉은 별이 훗날 어떤 거대한 진실을 밝혀줄지 꿈에도 몰랐던 거였죠. 그 무렵 지수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인 양아버지가 끌어다 쓴 사채 빚이 5억 원으로 불어나며 그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지수를 불법 도박 조직 보스에게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신체 포기각서를 위조해서 유흥업소에 빚 대신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기집애 얼굴 하나는 반반하니까 마담한테 넘기면 5억 원 빚은 단번에 까고도 남을 거야. 안방 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양아버지의 그 끔찍한 말에 지수는 그만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유흥업소에 팔려간다니 그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지는 선고나 다름없었죠.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고 극한의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3일 뒤 사채업자 쪽에서 지수를 데리러 검은색 승합차를 보낸다는 연락이 왔어요. 양아버지는 5억 원짜리 빚더미를 단번에 털어냈다면서 입이 귀에 걸렸죠. 양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지수를 세워놓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년이 그래도 얼굴값은 하는구나. 가서 마담 비위 잘 맞추고 2번 다시 돌아올 생각은 마라.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닥을 향한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독하게 빛나고 있었죠. 빚 대신 유흥업소에 팔려가 짓밟히느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죽는 게 나았거든요. 지수는 그날 밤 가족이 잠든 새벽녘에 작은 가방 하나만 품에 안고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친부모가 남겼다는 자개가 박힌 낡은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수가 가진 유일한 핏줄의 흔적이었죠. 동이 트기 전 가파른 골목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비탈길이었죠. 담벼락에 어깨가 긁히고 쓰레기 더미에 발이 채여도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도끼 하나로 어둠을 헤쳐나갔어요. 문득문득 점퍼 주머니를 더듬어 그 낡은 단추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곤 했죠. 생부모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지만 이 작은 단추만큼은 누군가 자신을 귀하게 키웠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마지막 동아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것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지수가 사라진 걸 알아챈 양아버지가 미친 듯이 날뛰며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취했거든요. 5억 원을 대신 갚아줄 담보가 사라졌으니 조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3명이 지수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벗어나 번화가로 들어서는 사거리에서 지수는 그만 숨이 턱에 차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커먼 사내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죠. 이대로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게 뻔했습니다. 지수의 눈앞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 가로수 아래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남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죠. 남자는 빛바랜 낡은 작업복에 흙 묻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뒤로는 평상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묵묵히 따르고 있었죠. 지수는 앞뒤를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사내에게로 곧장 달려가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는 작업복 소매를 두 손으로 덥석 붙들었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제 남편인 척 해주세요.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옷자락을 매달리듯 붙잡은 여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내인 척 감싸달라고 애원했죠. 민수의 짙은 눈썹이 한순간 꿈틀거렸습니다. 그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커먼 양복을 입은 조폭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미친년이 감히 도망을 쳐? 당장 차에 안 타. 행동대장이 험악한 욕설을 뱉으며 지수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려 손을 뻗던 순간
지수가 민수의 넓은 등 뒤로 잽싸게 몸을 숨기더니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높은 분이고 저는 이 사람 아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남의 아내한테 함부로 손을 대려는 거예요. 지수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한 발 더 나섰습니다. 내가 그쪽 업소에서 일한다는 정식 계약서라도 있어요? 내 지장이 찍힌 원본 서류라도 있냐고요. 거짓으로 작성된 신체포 기각서 내밀었다가는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 살게 될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는 당장 경찰에 납치범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래도 좋다면 어디 한번 강제로 끌고 가보시든가요. 지수의 매서운 호통에 조폭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그만 멈칫하고 말았죠. 유흥업소에 팔려오는 여자라기에는 그 논리와 말투가 너무도 정연하고 당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가 워낙 기세 등등하게 법적 근거까지 대며 몰아붙이니 진짜로 엉뚱한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던 거였죠. 게다가 앞을 가로막고선 민수의 압도적인 체격과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주먹을 휘둘렀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죠. 결국 행동대장은 분통을 터뜨리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보스 귀에 들어가면 내년 양부모부터 작살날 줄 알아. 조폭 무리가 인상을 쓰며 멀어지자 그제야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를 내려다보았죠. 잠시 후 그가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좀 들어봐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민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수의 얼굴을 꿰뚫을 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조폭들에게 쫓기는 처지 맞습니까? 낡은 옷차림으로 잔뜩 겁먹고 매달리던 사람치고는 방금 그 법적 지식과 대처가 지나치게 완벽했는데 말이죠. 지수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수년을 멍청한 척 숨기고 살아왔는데 처음 본 남자에게 단번에 그 예리한 머리를 들키고 만 까닭이었죠. 지수는 얼른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TV 드라마에서 본 거 아무렇게나 떠든 거예요. 민수는 굳이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죠. 초라한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입에서 튀어나온 그 논리정연한 대처가 민수의 머릿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거였죠. 그때 곁에 서 있던 수행원이 다가와 민수의 귀에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길바닥 시비에 엮일 시간 없습니다. 서둘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민수는 대답하는 대신 지수의 험하게 갈라진 손등과 밑창이 다 뜯어진 낡은 운동화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저토록 밑바닥에서 험하게 살아온 인생 같은데 어째서 엘리트 변호사처럼 논리 정연한 대답이 튀어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그 묘한 이질감이 대한민국 1위 그룹 총수인 민수의 발걸음을 자꾸만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일정이라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매몰차게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주저앉은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쫓기는 여자를 길바닥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죠. 민수는 지수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었습니다. 지수는 며칠을 굶주린 터라 단숨에 바닥까지 비워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당장 숨을 곳은 있어요? 지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에다가 곁에 남은 친척 하나 없는 처지였거든요. 지수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갈 곳은 없어요. 그래도 사채업자한테 끌려가 업소에 팔려가느니
길바닥에서 죽는 편이 나으니까요. 그 처절한 대답에 민수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밑바닥에 버려진 처지인데도 목소리에는 꺾이지 않는 결기가 서려 있었죠. 민수는 문득 자신이 서울을 떠나 이 먼 지방까지 몰래 내려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남몰래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20년 전 잃어버린 친여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나도 마침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갈 곳이 없다면 함께 가도 좋습니다. 지수는 그 뜻밖의 호의에 두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처음 본 남자가 어째서 이토록 마음을 써주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지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의 깊은 눈빛에는 불순한 기색이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거든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배어 있어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수는 민수의 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유통회사에 다니는 부장이라 소개한 민수는 수행원에게도 지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조용히 지시했죠. 지수는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일행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수수한 평상복 차림인데도 눈빛이나 태도가 몹시 엄격했고 남자가 입을 열면 토 하나 달지 않고 따랐기 때문이었죠. 도로를 달리는 동안 민수는 이따금 지수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졌어요.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박또박 대답을 이어갔죠. 창밖 사람들의 옷차림을 묻자 어떤 수입 브랜드인지 짚어주었고 좌석의 가죽 질감만 만지고도 최고급 등급임을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속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가 뺨치는 분석이 흘러나오는지 신기했거든요. 민수가 무심코 그 속마음을 밖으로 꺼내자 지수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번 만진 원단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민수는 그 씁쓸한 대답에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잊히지 않는 기억이라니 참으로 잔인한 말이었죠. 민수에게도 평생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저택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난무하던 참혹한 밤이었어요. 정체 모를 괴한들을 피해 가사도우미의 품에 안겨 실려가던 갓난아기 여동생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죠. 민수는 그 아기의 처절한 울음을 아직도 꿈결에서 생생하게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구 앞에서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지옥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민수는 차오르는 질문을 속으로 삼키고 뒷좌석에 묵묵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꽉 막힌 국도를 벗어나 일행은 한적한 소도시 상가 골목에 잠시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시장통 세탁소 앞에서 뜻하지 않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온 허세 가득한 젊은 남자가 세탁소 할머니를 붙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잔뜩 움츠러든 할머니를 험악하게 몰아세우며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짝퉁으로 바뀌었다고 윽박질렀죠. 이 노친네가 감히 이탈리아 명품 코트를 빼돌리고 싸구려 가짜를 갖다 놔. 당장 수백만 원 안 물어내면 사기죄로 콩밥 먹일 줄 알아. 할머니는 억울해서 왈칵 눈물만 쏟았고 진상 손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덩치 큰 남자의 위세에 눌려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조수석에 타있던 지수가 차 문을 열고 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방금 그 코트를 할머니가 바꿔치기 했다고 하셨죠? 남자가 기가 차다는 듯 지수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어요. 너는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어린애가 함부로 끼어들어. 어디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죠. 아저씨가 아까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그 코트를 계속 쥐고 있었잖아요. 진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안감 봉제선이 얇게 한 줄만 수작업으로 박음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들고 있는 그 코트는 공장용 미싱으로 두꺼운 두 줄이 엉성하게 박혀 있네요. 세탁소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 할머니가 그 짧은 시간에 똑같은 디자인의 짝퉁을 구해서 미싱을 박았을 리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가짜 코트로 사기를 치려고 만만한 할머니에게 덮어 씌운 거네요. 남자가 고함을 쳤지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코트를 확인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지수의 말대로 안감에는 두 줄짜리 엉성한 공장 박음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진상 손님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는 가짜 코트를 챙겨 도망치고 말았죠. 상인들은 저마다 지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박수를 쳤어요. 앳된 아가씨가 악질 사기꾼을 정확한 논리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 통쾌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 바이어가 분명하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은 가짜를 감별하는 눈이 무섭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우쭐대는 기색 하나 없이 잔뜩 겁먹은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억울하게 당한 일은 결국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지수의 두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짙은 썬팅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깊은 눈으로 지수를 가만히 응시했어요. 밑바닥에서 험하게 살아온 처지라면서 어떻게 저런 완벽한 안목과 담력을 지녔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작은 의문 하나가 점점 또렷하고 거대한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의문의 끝에 얼마나 엄청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국도변의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낮에 그 일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남의 일에 선뜻 나선 겁니까? 모른 척 지나갔어도 본인한테 해댈 건 없었을 텐데요. 지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은 남의 억울함을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저는 평생을 이유 없이 맞고 짐승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덜덜 떨리는 손을 보는데 옛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민수는 그 덤덤한 대답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밑바닥에서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다니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죠. 민수는 지그시 지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일찍 세상을 떠난 선대 회장의 인자하던 눈매와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민수는 이유 모를 먹먹함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지수가 도망친 양부모의 집에서는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빚 대신 지수를 넘겨받기로 한 마담이 담보가 사라지자 원금을 내놓으라 닥달했고 조직원들을 풀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색이 된 양아버지는 길을 쓰고 지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 뒷돈을 주던 관할서 형사에게 손을 썼고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동선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발밑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던 거였죠. 해질녘 저녁 때였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국도 위에서 지수는 민수의 곁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가다 리어카가 엎어져
공경에 처한 폐지 죽던 노인을 발견했을 때였죠. 지나가던 차들은 길을 막는다며 시비 걸고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피해갔지만 민수는 주저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점퍼를 벗어 던지고 도로에 쏟아진 폐지를 직접 주워 담았어요. 수행원이 놀라서 말려도 옅게 웃을 뿐이었죠. 민수는 지갑에 있던 5만 원권 지폐를 전부 꺼내 노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고 허리 굽혀 인사하자 민수는 도리어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죠. 밥 거르지 마시고 조심해서 가세요. 지수는 그 광경에 꽁꽁 얼었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위 고하를 떠나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씨가 지수가 평생 겪어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문득 남편인 척해달라 애원했던 이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로 도로가 통제되자 일행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모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민수의 겉옷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을 때 민수가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죠. 평생 착취당하고 누구의 따뜻한 보살핌도 못 받아본 지수에게 그 작은 온기는 사무치도록 낯설고 다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사연이 참 궁금하군요. 어쩌다 그런 악질들 밑에서 자란 겁니까? 친부모는 누구고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민수가 조용히 묻자 지수는 만지작거리던 캔 커피를 꽉 쥐고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친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들은 바로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피투성이가 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보육원 문을 두드렸대요. 그분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제발 이 아이만은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제 친엄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도망친 건지도 저는 모른답니다. 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지수는 낡은 가방 속에서 자개가 박힌 단추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만 저를 감쌌던 포대기에 이 단추가 꿰매져 있었다고 보육원 원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나중에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은 돈 안 되는 쓰레기라고 버리려 했지만 왠지 제 진짜 가족을 찾아줄 것 같아서 몰래 간직했거든요. 민수가 그 단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모텔 조명에 비춰본 자개 단추는 예사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로고가 조각된 맞춤형 단추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그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고는 단추를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죠. 잘 간직해요. 언젠가 진짜 뿌리를 찾게 해줄 아주 귀한 물건일지도 모르니까요. 하루 동안 쫓기며 극도로 지쳐있던 지수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기댄 채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수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죠. 그 순간 지수의 고개가 한쪽으로 툭 꺾이며 머리카락이 아래로 흘러내렸고 훤히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 민수의 시선이 멎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별을 닮은 작은 점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민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얼어붙고 말았죠. 붉은 별 모양의 점은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흔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오직 민수의 가문 사람에게만 유전처럼 내려오는 징표였습니다. 20년 전 주학철 고문의 반란으로 일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 밤에 사라진 갓난아기 여동생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별이었죠. 재벌 총수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대 회장인 아버지께서 막내딸이 태어나던 날 별 모양 점을 보고 각별히 아끼셨거든요.
그 점의 생김새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룹 안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민수는 총수 자리에 오른 뒤로 줄곧 여동생을 애타게 찾았어요. 충직했던 가사도우미가 유괴범의 손에서 갓난아기를 빼돌려 도망친 뒤로 종적이 끊겼기 때문이었죠. 생사조차 알 길 없던 하나뿐인 핏줄을 민수는 신분을 감춘 채 직접 찾아 헤맸던 것이었죠. 설마 이 불쌍한 여자가 친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섣불리 오빠라고 나섰다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면 이 가여운 여자가 끔찍한 권력 투쟁에 휘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붉은 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중에는 20년 전 아기를 유괴하려 했던 주학철의 수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고는 더욱 단단히 지수를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밤 민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든 지수의 깡마른 어깨를 멀찍이서 바라보았어요. 진짜 내 하나뿐인 핏줄이라면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자라야 했을 동생이 어쩌다 보육원을 거쳐 악질 양부모 밑에서 맞고 살았는지 가슴을 쳤죠. 민수의 붉어진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오열하고 싶었지만 그는 끝내 충동을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섣불리 정체를 폭로했다가는 주학철 일당이 냄새를 맡고 전문 해결사들을 보내 지수의 목숨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잠든 지수를 보며 다짐했죠.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고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수만 배로 되갚아주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빗줄기는 밤새 그칠 줄 몰랐고 민수의 굳은 다짐도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서울 한남동 저택에서도 불길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어요. 20년 전 거대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피바람을 일으켰던 주학철 명예 고문이 비서실장을 은밀히 불러들인 것이었죠. 심상치 않은 정보 하나가 그의 귀에 들어온 이유였습니다. 박민수 회장이 신분을 숨긴 채 뒷골목을 뒤지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불쾌한 소문이 돌던데, 혹여 그 옛날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한 그 핏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겠지. 주학철의 주름진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음산하게 번뜩였습니다. 과거 갓난아기였던 막내딸을 유괴하려다 놓친 일은 두고두고 그의 가슴에 박힌 가시였거든요. 만일 그 진짜 핏줄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과거의 진상이 드러나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20년을 묻어둔 일이다. 이제 와서 그 계집애가 살아 돌아온다면 우리 집안 전체가 끝장날 것이야. 주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당장 베테랑 해결사들을 풀어라. 박 회장보다 먼저 찾아내서 이번에는 반드시 화근을 없애야 한다. 목덜미에 붉은 별 모양의 점을 가진 기집애를 보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버려라.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지수 목덜미에 붉은 별을 두고 한쪽에서는 핏줄을 되찾으려는 손길이, 다른 한쪽에서는 숨통을 끊으려는 칼날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죠. 한편 이튿날 일행이 모텔을 나서 시내로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공경이 닥쳤습니다. 지수를 쫓던 양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관할서 형사가 일행의 차를 가로막고 지수를 절도범으로 몰아붙인 것이었죠. 양아버지는 지수가 야반도주하며 2천만 원짜리 금괴를 훔쳤다고 거짓 신고를 한 까닭이었습니다. 내 양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 돈을 훔쳐서 달아나? 당장 수갑 채워서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알아. 험악하게 생긴 형사가 다짜고짜 지수의 낡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지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따져 물었죠. 제 짐을 낱낱이 뒤져보시죠.
금괴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당장 감방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 금괴를 훔쳤다는 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내가 야반도주한 엊그제 밤이라던데? 엊그제 밤이라면 저는 이미 이분들과 함께 100km나 떨어진 소도시 상가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곳 상가 세탁소 할머니와 수많은 상인이 저를 똑똑히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밤 100km나 떨어진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형사는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젊은 아가씨의 말이 어찌나 조리 있는지 도둑을 잡으러 온 자기가 도리어 추궁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형사가 신경질적으로 짐을 털었으나 나오는 건 낡은 자개 단추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세탁소 할머니와 통화를 마친 수행원이 다가와 지수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죠. 그때 곁에서 잠잠히 상황을 지켜보던 민수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수행원에게 턱짓을 하자 안주머니에서 금장의 명함 한 장을 꺼내 비리 형사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찔러 넣었죠. 대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인 그룹 최고 법무 책임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법무팀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휴대폰 화면을 눈앞에 보이자 사태를 파악한 형사의 안색이 대번에 시퍼렇게 질려버렸어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형사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허리를 숙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진짜 돌았었나 봅니다.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지수는 늘 말없이 등 뒤를 지키던 수행원이 사실은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최고 법무 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곁에 있는 남자의 턱짓 한 번에 기고만장하던 형사가 굽실대는 것을 보고 새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거대한 힘을 쥐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지수는 또 한 번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고 침착한 논리로 지켜냈고 그 눈부신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의 두 눈에는 이제 작은 의문이 아니라 거대한 확신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하나뿐인 핏줄이 바로 눈앞에 찬란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행의 차가 서울 외곽의 휴게소에 진입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서 요란한 소동이 벌어졌죠. 도박 빚독촉에 시달리던 양아버지가 기어이 유흥업소 마담과 덩치 큰 조폭들까지 끌고 지수의 뒤를 직접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는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어요. 전연 잡아라. 야반도주한 것도 모자라서 내 돈까지 훔쳐 달아난 독한 년이다. 그 끔찍한 목소리에 지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말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던 양아버지였으니까요. 지수의 머릿속으로 지옥 같았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빚 대신 업소에 팔려가던 그날의 공포가 덮치자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도망쳐왔건만 그 악마 같은 소나기가 끝내 따라붙은 것이었습니다. 문신을 한 조폭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죠. 지수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모처럼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숨을 쉬었던 며칠이 신기루처럼 부서지는 듯 했거든요. 조폭들이 지수의 팔을 낚아채려는 찰나 민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가 손짓을 하자 수석 법무팀장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소형 태블릿 PC를 꺼내 마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마담이 관리하고 있는 유흥업소가 실시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사실 민수는 어젯밤 지수의 정체를 확인한 직후 그룹 정보망을 총동원해
지수를 핍박했던 자들의 배후를 모조리 캐내도록 지시해 두었거든요. 양아버지의 빚이 마담의 조직과 얽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찌감치 검찰 인맥을 움직여 그들의 자금줄부터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수십 명의 수사관이 조직의 금고를 통째로 뜯어내는 생생한 현장을 확인하자 마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평생 모은 돈이 공중분해되고 감방에서 썩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마담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회장님, 제가 진짜 눈깔이 삐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기고만장하던 마담이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져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을 쥐고 흔들던 마담이 순식간에 찌그러지자 뒤에서 길을 쓰던 조폭들도 기세가 꺾여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법무팀장의 태블릿 화면을 보지 못해 영문을 모르는 양아버지 혼자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다들 미쳤어? 왜 다 잡은 기집애를 두고 바닥에 엎드리고 난리야? 민수가 양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양아버지는 흠칫하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당신이 그 쓰레기 같은 도박꾼이군. 사람을 빚대신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도망친 애를 잡으려고 거짓 신고까지 꾸며냈지. 너는 대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사람을 불법 매매하고 경찰 상대로 장난친 대가가 어떤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쇠망치를 내리치듯 묵직하고 뚜렷했습니다. 휴게소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양아버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말투에는 일개관할서 서장쯤은 우습게 날려버릴 만한 압도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제야 양아버지는 자기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물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양아버지는 풀썩 주저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지수는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매질하던 양아버지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권력 앞에서 벌레처럼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위세의 주인이 바로 저 다정한 남자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지수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얼마나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어째서 길에서 만난 보잘것없는 이를 이렇게까지 정성껏 지켜주는가 하는 점이었죠. 세상을 가진 자들은 약자를 소모품처럼 여기는 법인데 이 남자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죠. 지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을 감싸주는 그 따뜻한 마음씨가 사무치도록 고마워 자꾸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만 해도 지수는 그저 끔찍한 사채업자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남자의 등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텅 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채워지는 듯했죠. 피가 피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본능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는 아직 알 길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즉각 수석 법무팀장에게 지시하여 마담과 양아버지를 관할서 강력반에 넘겨버렸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려 한 죗값을 엄격한 법의 심판으로 치르게 한 것이었죠. 양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발밑에서 쥐어짜던 지수가 대체 어쩌다 저런 거물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인지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는 연행되는 와중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악을 썼지만 지수는 그를 향해 어떤 원망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돌려 덤덤하게 시선을 거둘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법무팀장이 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20년을 괴롭힌 원수인데 뺨이라도 한 대 치지 않으시고요. 저라면 쌍욕이라도 했을 겁니다. 지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미운 사람 저주하는데 감정을 낭비하느니 그 에너지를 아껴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갚고 싶어요. 원망해봐야 결국 제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니까요. 법무팀장은 그만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룹의 숱한 임원들을 상대해본 베테랑 변호사였지만 구김살 없이 맑은 한마디가 그 어떤 회장님의 훈화보다도 무겁게 가슴을 때렸던 거였죠. 험한 세상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아가씨의 단단한 내면이 거대한 자본 앞에서도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었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 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장님은 대체 어떤 분이세요? 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까지 나서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민수는 한참 동안 지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를 나눈 오빠라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꾹 참고 억지로 입을 다물었죠. 20년 전 유괴 사건을 덮어버리고 핵심 계열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주학철 고문의 세력이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전부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지수 씨를 절대 다치게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 하나만 믿어줘요. 지수는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낮게 잠긴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애틋한 진심에 이유 모를 눈물이 핑 돌았죠. 어쩐 일인지 이 남자의 말이라면 세상이 무너져도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실세인 주학철 고문의 비서실장은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지수의 흔적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박 회장이 휴게소에서 어떤 젊은 여성 하나를 구하려고 수석 법무팀장까지 움직였다고 합니다. 회장이 직접 기집애 하나를 빼내려고 법무팀을 움직여? 뻔하지. 그 독한 놈이 아무한테나 그럴 리는 없고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목덜미에 붉은 별 모양의 점이 있는 핏줄을 기어이 찾아낸 거야. 자택 소파에 앉은 주학철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과거 어린 아기를 유괴하려다 실패한 끔찍한 진상이 수십 년 만에 되살아나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죠. 만약 그 기집애가 민수의 손을 잡고 본사 회장실로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그날로 주학철의 화려한 제국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민수 그 독한 놈이 손수 데리고 오는 중이라면 서울 톨게이트를 넘기 전에 끝장을 내야 해. 본사로 진입해버리면 손을 쓸 방법이 없어. 그는 즉시 비밀 라인을 통해 베테랑 해결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흔적 없는 사고사위장과 납치에 도 같은 무자비한 자들이었죠. 주 고문은 대포통장으로 억대의 착수금을 꽂아주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목덜미에 붉은 별 모양의 점이 있는 기집애다. 그 흉터를 확인하거든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해버려. 일이 깔끔하게 끝나면 흔적 지우는 값은 3배로 쳐주지. 통화가 끊기자 주 고문의 두 눈엔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죠.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음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어막이 쳐지기 전에 화근을 도려내야 해. 한편 비서실장은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해킹하여 일행이 묵고 있는 외곽의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그러고는 해결사들에게 정확한 객실 호수를 전송해 주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지수의 방을 향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핏줄을 기어이 끊어내려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깊은 밤 지수의 방문 앞까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일행이 묵고 있던 외곽의 호텔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사 이사회에 은밀히 지시를 내릴 일이 있어서 법무팀장만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참이었죠. 바로 그 틈을 노려 검은 그림자 둘이 비상구 계단을 올랐습니다. 주학철 고문이 고용한 어둠의 해결사들이 소리 없이 지수가 잠든 방문 앞까지 다가왔거든요. 찰칵하는 쇳소리와 함께 문틈 사이로 예리한 칼날이 서늘하게 번쩍이는 것을 본 순간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수는 억지로 숨을 참아 비명을 삼켰습니다. 무작정 소리를 질렀다가는 곧바로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거든요. 게다가 옆 객실에 투숙한 애꿎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죠. 지수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양부모에게 핍박받던 모진 세월이 지수에게 딱 하나 가르쳐준 생존 법칙이 있었어요. 궁지에 몰릴수록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울고 떨기만 해서는 내 목숨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수는 어둠 속에서 방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마침 탁자 위에는 유리컵이 놓여 있었어요. 지수는 살며시 그 컵을 집어들고 침대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호텔 이불과 베개를 둘둘 말아서 마치 사람이 누워 잠든 것처럼 감쪽같이 꾸며두었죠. 그런 다음 지수는 화장실 문 옆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해결사들이 방문을 따고 들어와 침대 위 이불 뭉치를 향해 흉기를 내리치는 순간이었어요. 지수는 들고 있던 유리컵을 복도 쪽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무참히 갈랐죠. 불이야, 밖으로 피하세요. 지수의 다급한 외침에 조용하던 호텔 복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들어 있던 투숙객들이 놀라서 문을 열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통을 끊으려던 해결사들은 사방에 불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며 사람들이 몰려들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황급히 비상구 쪽으로 달아나려 했어요. 바로 그때 본사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민수와 법무팀장이 계단에서 그 시커먼 자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호텔 복도가 소란스럽고 비상구로 도망치는 수상한 자들을 보자 민수는 대번에 지수에게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죠.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지수 씨를 노린 놈들이다. 무조건 잡아. 법무팀장이 날렵하게 몸을 날려 비상구 계단 쪽으로 뛰어가던 한 놈의 뒷덜미를 덮쳤습니다. 해결사는 흉기를 마구 휘둘러 거세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유도와 합기도로 거칠게 몸을 단련해온 데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 현장을 뒹굴며 산전수전 다 겪은 특수부 검사 출신 법무팀장의 노련한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한바탕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결국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놈은 지하 주차장으로 재빨리 자취를 감추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엎어진 놈의 멱살을 움켜쥐고 곧바로 겉옷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 품에서 수상한 물건 하나가 떨어졌죠. 그것은 주학철 고문의 사조직이 몰래 연락을 주고받을 때 쓰는 독특한 로고가 박힌 특수 대포폰이었습니다. 민수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어이 그 늙은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구나. 20년 전 유괴 사건의 진짜 배우가
주학철 고문이라는 사실을 민수는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증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때를 기다렸던 거였죠. 그런데 마침내 그 교활한 늙은 여우가 제 발로 치명적인 꼬리를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민수는 제압한 해결사를 비밀 안가에 데려가라고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어요. 저놈의 입을 열게 만들면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테니까요. 민수는 곧장 객실로 뛰어들어가 지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는 온몸에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민수는 파랗게 질린 지수의 두 손을 말없이 감싸쥐었습니다. 그룹을 이끌고 그토록 누군가의 손을 간절하게 잡아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어쩌자고 혼자 그 무서운 상황을 감당했어요. 위험하면 당장 소리라도 쳐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방에 어린애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제가 함부로 소리를 질렀다가 그분들까지 험한 꼴을 당하면 전 평생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와중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맑은 심성이 돌아가신 선대 회장을 쏙 빼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선대 회장 역시 언제나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본인의 이익보다 사람을 챙기던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핏줄이 모진 세월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의 몸속에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던 거였죠. 민수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민수는 한참이나 동생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죠. 이 가여운 아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수의 손을 단단히 쥐고 속삭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더는 지수 씨를 험한 길바닥에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 서울 본사로 갑시다. 거기서 지수 씨가 진짜 누구인지 증명해 줄 테니까. 다음 날 지수는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도심의 풍경을 보고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밑바닥을 전전하고 허드렛 일만 하던 지수가 평생 처음 마주하는 압도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행을 태운 최고급 세단이 향하는 곳은 평범한 번화가가 아니라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유통그룹의 본사 사옥이었어요. 지수의 눈앞에 으리으리한 유리궁전 같은 빌딩이 나타나자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당에서 국밥을 먹던 그 남자가 수많은 수행원의 호의를 받고 사옥 정문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로비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허리를 굽히고 임원진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서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말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예감이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걸음씩 넓은 로비를 밟고 나아갈 때마다 지수는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습니다. 국밥을 나눠 먹던 편안한 남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총수라니. 지수는 자기가 그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길바닥에서 다짜고짜 옷자락을 붙들고 남편인 척 해달라고 매달렸던 일이나 식당에서 신세 한탄을 하며 스스럼 없이 대했던 일까지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단한 사람이 어째서 자기를 그토록 정성껏 지켜주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곧 알게 되리라는 예감에 가슴이 뛰기도 했어요. 잠시 뒤 지수는 그룹 최고층 임원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수는 그만 숨이 멎는 듯했죠. 며칠 전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곁을 지켜주던 남자가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회장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감히 남편 행세를 해달라고 떼를 썼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천천히 걸어와 떨고 있는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이사회 임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지수의 두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지수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지수 씨가 아니라 내 동생이 이 지경이 되도록 곁에서 지키지 못한 나와 우리 가족입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이 영문을 몰라 크게 술렁였어요. 민수는 곁에 서 있던 원로 집사를 불렀습니다. 선대 회장을 평생 모셨고 갓난 아기였던 지수를 직접 안아 키웠던 오랜 충신이었죠. 민수가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 아이의 목덜미를 확인해 보세요.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 올리자 거기에는 붉은 별 모양을 닮은 작은 점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한 집사의 입에서 무너지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붉은 별 모양은 잃어버린 우리 아가씨가 맞습니다.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밤하늘의 별이라 부르시던 바로 그 표식입니다. 우리 막내 아가씨께서 살아 돌아오셨군요. 집사는 지수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20년 전 유괴 사건이 벌어지던 밤 갓난아기를 미처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가씨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 감격이 오죽했을까요? 게다가 지수가 품에서 소중히 꺼낸 낡은 단추마저 과거 본가 가문에서만 맞추던 최고급 자개 단추임이 밝혀졌습니다. 영롱한 빛깔이며 정교한 세공 방식이 유괴되던 날 아기 옷에 달려있던 유일한 증표가 틀림없었어요. 그 낡은 단추 하나가 20년 세월을 훌쩍 건너 마침내 제 주인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증명한 것이었죠. 회의실 안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룹의 막내딸이 밑바닥을 전전하다 20년 만에 살아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었죠. 민수는 떨고 있는 지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그저 부장이 아니에요. 지수 씨는 내 아버지인 선대 회장님의 막내딸이자 나의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20년 전 그 끔찍한 유괴 사건이 터지던 밤 충직한 가사도우미가 너를 품에 안고 본가를 빠져나간 뒤로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헤매고 다닌 것도 모두 너를 찾기 위해서였지. 그러고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드는 그룹의 총수가 모든 이사회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수의 두 손을 맞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그 험한 세상 속에 홀로 두어서 양부모에게 시달리고 핍박받으며 살게 했구나.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그룹의 절대 권력자가 밑바닥을 전전하던 동생 앞에 무릎을 꿇자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 광경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지수는 그제야 평생 꾹꾹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천대만 받으며 살아온 억울한 세월이 그 뜨거운 눈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왜 자기를 그토록 비싼 자개 단추가 달린 포대기에 감싸보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회장님이 자기를 처음부터 그토록 신경 쓰고 챙겨주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제야 시원하게 풀린 것이었죠. 지수는 무릎 꿇은 오빠를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오빠.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오빠와 함께 도망치며 보낸 그 며칠만으로도 평생의 서름을 다 보상받았어요. 매일 욕을 먹으며 살았어도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우해준 첫 번째 어른이 바로 오빠였으니까요.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누이는 그렇게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담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억울하게 끊어졌던 핏줄의 정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외곽의 비밀 안가에 잡아둔 해결사를 법무팀장을 통해 철저하게 압박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자 끝내 모든 진실을 낱낱이 실토했죠. 자신에게 암살을 지시한 사람이 주학철 고문이며 그가 20년 전 어린 아기를 유괴하려 계략을 꾸민 진짜 배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검찰을 움직여 주학철 고문을 긴급 체포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그룹을 쥐락펴락하며 위세를 떨치던 주 고문도 제 손으로 고용한 자의 명백한 자백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선대 회장을 기만하고 어린 핏줄을 유괴하려 한 끔찍한 범죄가 마침내 수면 위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주학철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죠.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묻으려 했던 핏줄이 도리어 살아 돌아와 늙은 여우의 추악한 진상을 온 세상에 까발린 셈이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려던 악덕 사채업자와 마담 그리고 양아버지 또한 특가법 위반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약자를 짓밟고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모두 자신이 뿌린 씨앗을 제 손으로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천대받던 핏줄을 기만하고 권력을 탐하던 자들이 하나같이 죗값의 무게에 깔려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이후 민수는 그룹의 대주주 명부에 본래의 성과 함께 당당하게 박지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세련된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은 지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그룹의 당당한 핏줄이었어요. 그러나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지수의 따뜻한 마음까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임원들이 굽신거리는 것을 도리어 어색해하며 언제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말단 직원들을 먼저 살뜰하게 챙겼죠. 밑바닥에서 뒹굴며 고단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에 지수는 누구보다 아랫사람의 서러움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진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죠. 민수는 그런 동생을 무척이나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모진 세월이 이 아이를 망가뜨리기는커녕 도리어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며 속 깊은 어른으로 성장시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잃어버렸던 핏줄을 되찾은 그 엄청난 기쁨에 차갑기만 하던 회장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죠. 거대한 자리에 오른 뒤에도 지수는 자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평범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올랐다 하여 지난날의 정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지수의 맑은 양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수가 찾은 곳은 자신을 구해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수소문한 끝에 아주머니가 묻힌 이름 모를 변두리 공원묘지를 찾아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낡은 묘비 앞에서 지수는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목숨을 걸고 저를 살리셨으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전부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지수는 민수에게 부탁하여 아주머니를 최고급 추모공원 가장 양지 바른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일이면 손수 제사를 지내며 생명의 은인을 절대 잊지 않았죠. 임원들은 지수가 그룹의 막대한 지분을 가졌음에도 그 겸손한 마음만은
옛날 그대로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수는 도망치던 길 위에서 만난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가 은혜를 갚았어요.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 숨겨주었던 분식집 아주머니에게는 번듯한 식당 창업 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었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감기 걸리니 비 맞고 다니지 말라고 걱정해 주신 고물상 할아버지에게는 전세금과 생활비를 보내주었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지수가 무엇보다 마음을 쏟은 것은 자기처럼 돈 때문에 짓밟히는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민수에게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했죠. 오빠, 저는 밑바닥에서 구르면서 사람이 돈 때문에 물건처럼 취급받는 끔찍한 서러움을 뼈에 새겼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악질 사채 빚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겪은 서러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민수는 동생의 훌륭한 뜻을 모아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는 대규모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준 셈이었죠. 지수는 이따금 화려한 정장을 벗고 수수한 셔츠 차림으로 달동내며 미혼모 시설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최고급 임원실에 앉아 서류 보고만 받는 것으로는 진짜 사람들의 뼈저린 서러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험한 세월로 직접 배운 까닭이었죠. 거대 그룹의 대주주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호물품을 나르며 병든 노인들의 굽은 손을 잡아주니 세상 사람들은 그 따뜻한 행보를 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수가 험악한 밑바닥 생활을 꿋꿋하게 견뎌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를 더욱 깊이 존경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벼랑 끝에 몰린 타인의 절망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법이었거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민수와 지수는 본가 대저택의 넓은 정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민수가 빙긋 웃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덜미에 있던 그 별 모양 점이 아니었으면 나는 널 끝내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거네. 길바닥에서 다짜고짜 남편인 척 해달라고 매달리던 그 여자가 내가 평생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내 동생이었다니. 지수도 오빠의 말에 가만히 소리내어 웃었어요. 처음 오빠의 소매를 다급하게 부여잡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니 이제는 아득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어. 하필 재계 서열 1위 그룹에 회장님 옷자락을 붙잡은 걸 보면 나한테도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었나 봐. 운명은 무슨. 원래 핏줄은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 끝내 서로 냄새 맡고 알아보는 법이야. 민수는 지난날의 황당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고는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내가 갑자기 남편 행세를 해달라고 매달렸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냐. 근데 그 당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쩐지 뿌리치고 갈 수가 없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핏줄이 끌어당기는 소리였나 보다. 지수는 부끄러운 듯 두 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죽겠어. 대기업 총수한테 남편인 척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으니 그런 미친 짓이 또 어딨어. 미친 짓이라니. 내 인생을 통틀어 그날 그 선택이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짓이었어. 오누이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봄벽 가득한 정원에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정한 남매의 모습을 보고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이 저렇게 무장해제된 얼굴로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고 노집사는 또 한 번 눈가를 붉혔습니다.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 함께 울고 웃고 쌓아갈 시간들이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덮어줄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명품 옷이나 비싼 차로 사람의 가치를 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을 뒹굴고 자랐어도 속마음이 따뜻하면 반드시 진짜 빛을 발하는 법이었죠. 반대로 막강한 권력과 돈을 쥐고 있어도 속내가 시궁창처럼 악하면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파멸하는 법이었습니다. 지수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눈물로 지새웠던 끔찍한 세월은 결코 헛된 상처가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곳에서 처절하게 짓밟혀 본 경험이 있었기에 지수는 그룹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약자들의 피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로 곱게만 자랐더라면 지금처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어른으로 컸을까요? 어쩌면 훗날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줄 큰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 지수에게 지독한 시련을 먼저 겪게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지수는 심성이 반듯하고 다정한 남자와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의 결혼식을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주고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오빠의 넘치는 사랑을 한꺼번에 쏟아주었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수는 훗날 아이들에게 사람의 진짜 품격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 달려있다고 단호하게 가르쳤죠. 모진 세상에서 자라난 엄마의 훌륭한 가르침은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훌륭한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은 지수의 목덜미에 있던 별 모양의 붉은 점을 두고 핏줄을 찾아주기 위해 몰래 남겨둔 바코드였다고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옥 같은 핍박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따뜻한 마음을 지켰던 지수가 결국 가족과 거대한 부를 모두 되찾았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응보가 아니었을까요? 거친 시련 속에서도 다정한 진심은 끝내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선한 양심을 잃지 않았던 지수의 삶이 그 평범하고도 묵직한 진리를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다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위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사연을 찾아내는 가장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상 달봉사연이었습니다.